이거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정신을 못 차리네요. 숨쉬고 있어요. 이거 계속 이거만 하고 있어요. 2016년 7월 은비가 쓰러졌다. 미끄러졌다고 했다. 그 의식이 점차 떨어지고 이제 호흡이 없는 것 같아서 4년 뒤 정인이가 쓰러졌다.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했다. 사망 당일에 아이를 떨어뜨렸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 주장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유지가 됩니다. 은비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자기 다리를 그런 식으로 때린다. 그것도 4살 아이가 때린다. 정인이의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췌장이 딱 끊어졌어요. 발 이걸로 쳐야 돼. 발끝으로. 주변에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했다.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돼서 아동학대로 이제 112에 신고를 한 거죠. 물어보면 어머니가 넘어졌어요, 부딪혔어요, 유모차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두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걸 막지 못했다. 판박이처럼 닮았던 두 사건. 비슷한 건 또 있었다. 사람들 여러분 위에서 3명 빼고 3명은 입양했다는 걸 알고 있고. 지난 금요일 열린 정인이 양부모 1심 판결. 양모에게는 무기징역,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모두가 울었다. 그리고 분노했다. 자기들이 선택해서 데려가 놓고 어떻게 이렇게 애를 죽일 수가 있어요? 첫 재판부터 그랬다. 이웃 주민이시거나 쿵 소리는 왜 나신 거죠? 왜 난 거죠, 그 소리는? 그 이후에 아이 엄마가 왜 그 소리가 났다라고 설명한 적은 없나요? 저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양부모에 대한 분노는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입양 가정은 고통을 호소했다. 연락이 없는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서는 막 반갑다 그러다가 전화 말미에 근데 걔는 잘 있어? 이러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받는 것이 얼마나 입양 가족들한테는 두려움도 되고요. 입양 가정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라며 입양에 대한 편견을 우려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입양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이한테 미안한 부분 없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10년간 263명의 아이들이 죽은 사건 가운데 단 하나인 사건이고요. 그것은 입양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셨으면. 하지만 입양 가정에서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입양은 제도로 만들어서 아동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이 아동에게 최선의 가정을 찾아주는 과정에 사회가 개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런 입양 제도나 절차에서 개선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걸 보자는. 4년 만에 반복된 은비와 정인이 사건.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 기억 아래 묻힌 2016년 은비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17살 미혼모 은비 엄마. 1년 넘게 홀로 은비를 키웠지만 결국 입양을 택했다. 저도 약간 외롭긴 하거든요.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책상.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고 이랬는데 집에 형편이 안 되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더 어리고 하니까 잘해줄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중수님 찾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은비는 생후 34개월에 첫 예비 입양 가정으로 옮겨졌다. 새로 생긴 엄마는 어때? 좋아? 예뻐? 물어봤더니 응 이러는 거야. 잘 지낼 수 있고 내 애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나 석 달 뒤 예비 가정은 입양을 포기했다. 은비는 20여일 만에 다른 예비 입양 가정으로 보내졌다. 이미 입양아를 4명이나 키우던 가정이었다. 사실 은비 케이스는 그 가정에서 입양했던 이전의 케이스하고는 전혀 다른 케이스였어요. 은비 같은 경우에는 당시 나이가 3살 정도 됐었고 엄마하고 이별한 아픔이 있었고 또 1차 입양 과정에서 또 버림받은 아픔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가정이 간 거잖아요. 은비가 집에 간 지 이틀, 예비 양부모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이가 씻기를 싫어하고 반항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 힘들다. 그랬을 때 입양기관에서 했던 거는 잘하실 수 있다, 잘할 거다라고 독려하고 무마를 했죠. 하지만 말처럼 잘 되지 않았다. 채 넉 달도 안 돼 은비는 응급실로 실려왔다. 저나트륨 혈증이었다. 응비체구라면 물 1.5리터를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다. 그러면 물을 먹어서 정말 그럼 저 나트륨 혈증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건 사실 매우 힘든 거예요. 학대가 의심됐다. 온몸엔 멍과 화상 자국, 각막 손상도 발견됐다. 담당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뜨거운 꿀물을 마시다가 쏟아서 생긴 화상 자국이고 몸은 스스로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그리고 석 달 뒤 은비는 다시 응급실에 실려왔다. 심정지 상태였다. 잘 지내고 아무것도 모르면 잘 지내고 있는데 은비의 죽음 뒤 제2의 은비를 막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은비 사건 때 많은 분들이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민간 진상조사단 꾸려서 뭐가 문제인지도 보고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을 했었어요. 그때 미혼모 단체도 같이 하시고 뭐 여러 아동인권 단체가 함께 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 몇 분이 같이 해주셔서 1년여에 거쳐서 조사를 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보고서를 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제2의 은비를 막지 못했다. 정인이가 죽었다. 두 사건에서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입양이라는 것을 너무 막연히 그냥 그저 좋은 것, 입양을 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를 그냥 그저 좋은 것으로만 여기고 별도의 검증이나 준비나 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입양기관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발견된다고 보이고요. 입양 동기부터 문제였다. 첫째가 아프니까 기도하면서 얘만 낫게만 해주면은 입양하겠다. 했는데 이제 검사 결과 좋게 나와서 입양을 했고 해서 또 셋째 들어오게 됐고 또 그렇게 하면서 셋째, 넷째는 입양했어요. 정인이 사건에서도 첫째 아이에게 자매를, 형제를 갖게 하고 싶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사실은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입양되는 아동이 그 아동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지 그 아동이 다른 무엇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양 부모가 교육하고 상담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의 입양 동기가 잘 충분히 성찰됐는지 이대로 입양해도 되는지를 사실 잘 교육하고 준비하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고. 양부모와 입양기관 모두가 준비 부족이었다. 그러니까 일단 입양을 4명이나 한 가정이니까 이 아이도 충분히 잘 키울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부모 교육 그냥 필수니까 받고 거의 그냥 보낸 것 같아요. 본인들의 그냥 입양 경험 그거 자체를 가지고 그냥 잘할 수 있겠지. 또 주변에서 다 또 그렇게 기대를 하니까. 정인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이를 입양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어떤지 뭐 한 1년, 2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적응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대비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변화들을 최소화하는 이야기와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2달 만에 이사를 했어요. 이 새로운 아이, 입양한 아이, 그 아이를 보살피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거기에 추가적인 스트레스, 또 아이는 이미 죽음과 같은 그런 변화를 했는데 또 뭔가 자꾸 환경이 바뀌는 이런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 이거는 가족의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죠. 몇 개월 후에 또 수술까지 하잖아요. 전혀 입양이라는 거에 특수한 그런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한 준비, 고려가 전혀 없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입양기관은 전문성도 부족했다. 처음부터 대응을 잘했더라면 은비의 죽음은 막을 수도 있었다. 1차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을 때에도 사실 비슷한 입장이었어. 괜찮다, 잘할 수 있다. 그리고 학대 끝에 아동이 사망했는데도 뭐라고 했냐면 그럴 분들이 아니다라는 게 입양기관의 입장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문제는 그 수녀님은 입양에 대한 경험이 없으셨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입양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거죠. 정인이 역시 위험 신호가 계속 울렸지만 입양기관은 눈을 감았다. 아동학대 신고 있었던 거를 입양기관에서 사후관리하면서 다 알았어요. 다 인식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 상담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개입도 적극적인 조치도 없었어요. 결국엔 뭐냐면 아이를 보낸 이후에 그 가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매우 부족하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건 우리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럴 사람들이 아니지. 그건 이제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 은비와 정인이는 어떻게 학대 가정에 입양된 걸까? 현재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나이와 재산, 직업, 그리고 범죄 경력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8시간 교육만 받으면 된다. 예비 양부모는 입양 업무를 위임받은 입양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민간 입양기관은 예비 양부모를 조사한 뒤 자신들이 보호 중인 아이와 예비 양부모를 연결해준다. 사실상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 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 If you look at other countries, for example, is that they'll break up the system. One adopted child is matched with the adoptive family, right? That's usually an independent body that does that. And they get together and they say, okay, should this child go there? In terms of deciding whether that child actually is adoptable, again, that's another usually body that does that. So it's sort of broken up to having these points of intervention where, as the system exists now, is just one body or one organization oversees it all, basically. So. 마지막으로 입양기관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입양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허가율은 90%가 훌쩍 넘는다. 사실상 형식적 절차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은 바로 입양기관이다. It's not that adoptive parents are abusive or anything like that, you know. But the issue is, though, how were those parents who had the potential for abuse able to adopt a child? That means there's something wrong in terms of screening for those children, right? And this does happen sometimes in adoption issues, in adoption cases where, you know, children will get abused, right? But then generally what happens is an investigation. Okay, what did we do wrong? Why did this happen? It's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right? So therefore, but if the government's not monitoring any of that stuff or not involved in any of that, then yeah, it's going to happen again. 입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입양될 아동이다. 어려서 입양된 김재성 씨. 최근 정인이 뉴스를 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은비 사건 때 제가 악대를 당하고 있었고요. 내가 또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크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생각으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차츰차츰 하나하나씩 알아보게 되었는데 굉장한 실수였죠. 네. 모든 걸 보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아직도 치료되지 않은 제 트라우마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동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그냥 묵혀놨던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게 되는 제가 제 뚜껑을 열어버렸더라고요. 보육원에서 지내던 재성 씨는 만 6살 어느 날 밤 영문도 모른 채 차에 올랐다. 새벽에 한 선생님이 저를 이제 저한테 와서는 조심히 안 깨게 이렇게 안아가지고 승용차 뒷좌석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잘 눕혀놓고 담요로 덮여주는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지? 나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지? 라는 생각 들기도 했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도중에 아침이 날이 밝아서 이제 휴게소를 들려서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보육원에 있으면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거든요.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 형과 동생들이 생겼다. 8 식구, 모든 게 낯설었다. 부모님은 그를 사랑해줬지만 형제들은 그렇지 못했다. 형의 괴롭힘은 입양 초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야구 방망이를 들게 되고요.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나이였는데 머리가 터졌는데 가끔 이제 엎어치기 했을 때 제가 이제 팔이 부러진다거나 나중에는 심하게는 이제 정말 고문과도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때린 다음에 힘이 없을 때 이제 제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이제 손발을 묶어서 안방 욕조에 이제 물을 받아 물구멍을 하는 그러한 상황도 굉장히 많았어요. 부모님은 그럼 모르셨을 건가요? 네,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맞벌이를 하시게 돼서요. 이제 집안 사정이 어려지면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많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사실을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학교를 안 가고 방학이 되는 날에는 집에만 있는데 얘가 어디서 학교폭력을 당하든 그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는데 몸에 멍이 들었다 하면은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때렸느냐, 형이 때렸냐. 그럼 저는 얘기는 못하고 형이 때렸다라는 얘기는 못하고요. 그때 형이 옆에서 하는 말이 딱 끼어들면서 하는 말이 얘가 가끔 자기 화를 주체를 못하거나 그럴 때 자해를 한다라고 이렇게. 양부모는 재성 씨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한 달 입원했었어요. 처음 입원이 되니까 꾸준히 가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도
입원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정신병원이 편하다? 병원이 편하다? 왜냐면 맞지는 않으니까요, 형한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꾸준히 거의 매년 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차트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자해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19살이 되자마자 재성 씨는 독립했다. 그리고 입양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그 전에 내가 겪었던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었구나. 일어나선 안 되는 일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요. 그때 이제 서서히 타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제 결정적인 건 이제 나중에 독립했을 때 이제 형에 대한 이제 뭐 전화가 온다거나 뭐 협박 전화가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었어서 더 이상은 그렇게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싶지 않았고요. 재성 씨는 자신을 자식으로 키워준 부모님이 여전히 고맙다. 하지만 아쉬움도 크다고 했다. 부모님은 입양을 하시고자라는 것들은 굉장히 강했지만은 하시고 나서 이후에 생각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입양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제가 입양됐을 나이는 충분히 다 알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미리 이제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사전에 만나는 그러한 만남도 정말 꾸준하게 더 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기간과 시간과 노력과 교육들이 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입양될 때부터 지금까지 재성 씨가 주인공인 적이 없었다. 입양은 입양기관과 양부모 사이에서 결정됐다. 입양아동인 재성 씨를 보호하고 우선적으로 챙겨줄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Adoption is a child protection measure, and therefore it should be done with all the procedures and safeguards by authorities. It cannot be done by just a private sphere. That's very important. The convention says that you have authorities that are the ones who take the responsibility. They can delegate some of their task to the private sphere, to adoption accredited bodies. But whatever they delegate, they have to supervise and they have to monitor,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it is the authorities which are responsible. The authorities taking such a decision. It's a decision that will affect a person for all his or her life, so it's very important. 민간 주도의 입양이 낳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기가 아파. 다리가 이제 하나도 아프지 않게 되었어. 고마워. 대신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 어떻게 하면 좋지? 나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 해줄래? 아야! 너무 아파. 아까 밴드 못 탔잖아. 나 좀 구해줘. 4살인 아영이는 2년 전 입양됐다. 그런데 아영이의 오른발이 이상하다. 조심. 정식 입양되기 전에 입양 전제 위탁 기간이 한 3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그때 뭔가 좀 애가 기를 때나 걸을 때 왼쪽 발만 사용을 해가지고 좀 이상하다 해서 아이와 가까워지던 기간, 입양기관에 아이의 건강 상태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차일피 답을 미뤘다. 입양 확정되기 전에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사관 분과 이렇게 신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만났는데 서류들을 확인하시면서 이 아이 뭐 뇌에도 문제 있었던 건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거를 처음 듣는 병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모르는데요? 처음 들었는데요? 하니까 좀 당황하시면서 그냥
다른 얘기로 넘어가셔가지고 저희가 그날 가정법원에서 나오면서 입양기가 다 전화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가사조사관한테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 물어봤더니 별거 아니라고 그냥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문자로 알려주겠다 뭐 전화로 알려주겠다 계속 그렇게 미루시고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영이는 태어날 때 뇌와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 한 2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있었고 그리고 제가 뭐 애가 사진도 뭔가 이렇게 막 뭐 호수 같은 거 꽂고 있고 막 머리에 붕대 같은 거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하니까 뭐 심장에 구멍이 있었는데 막혔고 뭐 뇌에서 약간 뭐가 물이 샜는데 막혔고 그래서 정확한 그런 진단명이 뭐냐고 물어봐도 이거 되게 흔한 거다. 가족이 된 아영이는 초기 영유아 검진이나 접종조차 안 된 상태였다. 엄마 아빠가 된 지영 씨 부부는 불안했다. 가면은 일상적으로 묻는 질문인데 애가 뭐 날 때 뭐 출산할 때 애가 아픈 건 없었어요? 지금까지 큰 병 앓은 거 있었어요? 뭐 어디 호흡기 뭐 안 좋은 거 있어요? 물어봐도 저는 모르는데요 계속. 여러 차례 민원과 국민청원까지 내고 나서야 겨우 의료 기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때 보니까 그거 말고도 뭐가 되게 많았었던 거죠. 뇌내 그 출혈 때문에 망막에도 문제가 있어서 얘는 계속 안과 검진을 좀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해주면 저는 그냥 어떡하면 좋아? 입양 이후 표정이 점점 밝아진 아영이. 엄마는 아영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앞으로는 어떨지 계속 걱정이다. 아파도 제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캐치해서 어떻게 빨리 해주면 되는데 그걸 만약에 근데 이걸 아예 몰랐으면 제가 신경도 안 쓸 거 아니에요. 약간 우리한테 준비하라는 건 엄청 많은데 정작 저희한테 공개해 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나마 아영이네는 나은 편이다.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or to drink? More to eat? Okay. 민호는 매주 금요일 특수학교에서 발달 수업을 듣는다. 아침 식사와 놀이 활동 같은 평범한 일과가 수업 내용이다. What I can tell you is that all of the children in this program are behind developmentally, behind where their typically developing peers would be. And that's because of the disabilities that they have. And our goal is to bring them back up to that same level as their peers. 생후 41개월 민호는 청각장애하다. 작년 여름 미국에서 인공 달팽이관을 삽입했다. 수술비만 1억 4천만 원이었다. So in August, his implants were turned on. He was probably only hearing environmental sounds. Now he's picking things up and he'll hear the bell when we come into school. Hopefully it will progress to the point that he'll be able to use his ears to be able to understand spoken speech. 2019년 가을, 민호는 한국에서 입양됐다. 입양 첫날, 엄마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정말 이상했어요. 너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도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그냥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그러니까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모두 소리를 다 내본 것 같아요. 뭐 벨소리, 뭐 문 닫아보고 막 청소기에 막 박수치고 막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뒤에서 그래도 정말 단 한 번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주치가 5분도 안 돼서 We're hearing loss라고 그러면서 기록을 보더니
다른 아이 기록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 듣는 것 말고도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 뭐 문제 해결 능력, 뭐 커뮤니케이션 아예 지로고요. 예, 모든 영역에서 발달 문제가 이렇게 심한데 모든 영역에서 정상으로, 그러니까 이상 없음으로 해놓고 보낸 이거를 얘 아무래도 1살 어린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지혜 씨는 입양 전 민호를 2번 만났다. 내 아이가 될 애를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출산을 하는 아이를 처음 보는 것처럼 되게 설레거든요. 근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1시간 동안. 와, 이렇게 낯설어서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돼서 위탁모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냐? 말은 평소에 하냐? 그랬더니 원래 성격이 좀 과묵하고 그리고 말 배우는 게 좀 느리다고. 2번째 만남에도 그 사회복지사랑 위탁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나가지? 분명히 우리 시간 주기로 했는데 근데 끝까지 안 나가더라고요. 돌아봤을 때 이상한 거는 제가 이제 뽀로로 자동차하고 피아노 장난감을 가져갔는데 뽀로로 자동차만 가져갔는데 피아노 장난감을 이제 안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가는데 위탁모가 피아노 장난감을 이렇게 치우더라고요. 안 가져가려고. 그래서 제가 막 이거 그래도 가져가서 놀게 해두시라고 그랬더니 이거 너무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럽죠. 민호는 결국 선천적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한국 입양기관에서 보내준 의료 기록들과는 전혀 달랐다. 처음에 너무 충격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너무 몰랐다고. 근거를 대라고. 여기 청력을 이상 없음이라고 쓴 근거를 대라고. 무슨 검사를 했을 거 아니냐고. 한국에서도 영유아 이렇게 아이 태어나면은 뭐 시각, 청각 다 검사하거든요. 그거 보내라고 그랬더니 블랭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한 적이 없다고. 민호 부모는 입양 과정에서 고액의 수수료까지 받았던 입양기관에 분노하고 있다. 한국 아이 입양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되게 비싸요.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평균.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 입양이 비싸냐고 저희가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은 한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의료 시스템이 이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그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태어났을 때부터 입양될 때까지 정말 그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미국보다 더 좋다라고 들었고 한국에서 진짜 돌 전에 그것도 무료라고 그러던데 그 수술을 받았으면 진짜 생후 10개월을 받았으면 지금쯤 엄마 아빠 할 거라고요. 엄마 아빠뿐만 아니고 말도 다 할 거라고. 민호 부모는 입양기관이 민호의 장애 사실을 숨겼다며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금은 취재에 응하는 상황이 적절치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회의를 들어가야 돼서 양해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입양기관뿐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부분은 국가로 하여금 입양기관에 대해서 적법하게 입양기관이 아이를 잘 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잘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형식적이고 수동적으로만 이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민호와 같은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국가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같이 지금 소송을 피고 당사자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입양은 6.25 전쟁 뒤 시작됐다. 아이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 특히 미국으로 보내졌다. 여사의 이름을 붙인 홀트 양자회의는 전쟁으로 인한 혼혈아가 자라고 있는데 여사는 이들 버림받은 생명들의 양부모를 찾아줌으로써 하나의 인간이라도 되도록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공군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은 홀트 아동복지회 같은 민간기관에 맡겨졌다.
정부는 사실상 입양을 장려했다. 이유가 있었다. 이날 오후 5시 박 대통령 내외부는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와그너 시장이 베푸는 환영회에 참석했는데 특히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 내외부는 한 미국 가정에 입양된 한국과를 얼싸안고 어버이의 정을 담뿍 쏟아주었습니다. (1960년대) 국제 입양 과정에서 입양아 한 명에게 지불된 돈은 약 $130. 1965년 1인당 GDP $106와 비교하면 큰 돈이었다. 80년대엔 한 해 8천여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됐다. 국내 출생 아동의 1%가 넘는 엄청난 숫자였다. 해외 입양은 거대 산업이었다. 국제 입양을 다루고 있는 많은 협약들이 다 국제 입양을 통해서 재정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요.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문에 국제 입양으로 재정적 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못 받고 있거든요. 입양 부모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이 입양 기관에 대한 수수료, 사실은 이것이 이 국제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한 비즈니스를 유지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죠. 아동의 해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원가정 보호를 유도하자는 헤이그 협약에 우리 정부는 이미 8년 전 서명했지만 아직도 국회 비준을 못 거쳤다. 헤이그 협약의 협약 의무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국제 입양을 보내는 결정을 국가가 직접 해라. 즉, 이 아동은 국가 안에서는 절대로 보호를 못하겠다. 이 아동은 우리 나라 안에서는 보호를 못할 상황입니다라는 판단과 결정을 국가가 직접 내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은 그걸 비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정말 그 책임을 못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전체 입양인 중 한국인이 15%인 네덜란드는 지난 2월부터 국제 입양을 잠정 중단했다. 민간 중개기관의 거짓 서류 등 불법성이 드러났는데 정부가 막지 못해 아동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We found that basically there is a market functioning around adoption. There is a huge demand for children and the number of children on offer is small, so you get all type of financial incentives, for the type of market type procedures, and that leads to abuses. All in all, it has become a very critical report, and we saw that that also parties in the Netherlands, have not lived up to the responsibility towards the children concerned, the adoptees, but also to the parents, the biological parents and the adoption parents. 대다수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정부나 공적 기관이 입양 과정과 절차를 책임진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 부모 교육을 3시간짜리를 7번에 걸쳐서 해요. 민간기관은 아무래도 많이 하는 것이 그 입양기관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모 교육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진짜 다양한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공공에서 실제로 시행을 하고 그거를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대단히 엄격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입양 사후 서비스가 영국에서는 아예 국가의 어떤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정부,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아이가 이제 이사를 하고 뭐 그럴 때도 그 학교하고도 좀 연결해서. 아동 입양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던 한국 정부는 2012년에야 입양 전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처음 개입하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사적 입양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국제 규범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러한 절차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영유아기에 있는 아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것을 그렇게 사적인 주체들 간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놓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위험하다, 인권 침해다. 그 국제규범을 한국은 2012년에 법제화했어요. 격파 샷! 우와 박수! 야! 7살 1살 형제를 홀로 키우는 슬기 씨. 아직 20대 후반이다. 22살 첫째를 낳았을 땐 입양부터 고민했다. 취업은 언제 할 거며 지금 당장 네 혼자서 어떻게 애기를 키우겠냐 이래서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또 저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러니까 입양을 잠깐 보내려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입양센터 알아보고 이제 입양을 15일 동안 보냈다가 15일만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안고 낯선 미혼모 시설로 들어갔다. 첫째 아이를 계속 입양을 보내고 데리고 오지 않고 입양을 못했을 때 평생 제가 아이에 대한 죄책감 그걸 가지고 살 것 같아서 뭐 지금도 뭐 애한테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못한 엄마긴 한데 그래도 그거보단 나을 것 같아서. 아이를 낳고 이사만 3차례. 지금은 복지시설에서 살지만 작은 임대주택을 얻어 세 식구가 지내고 싶다.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는 줄곧 걸림돌이었다. 그냥 막막했어요. 아이가 만 3세에서 4세 정도까지는 될 때까지는 나라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은 엄마도 안정적이고 아이도 좀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다 안정적으로 자라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입양을 보낸다는 거를 좀 고려해보지 않을까. 둘째를 낳고 또다시 미혼모라는 호칭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이의 뜻밖의 말은 힘이 됐다고 한다. 엄마 이 글씨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라는 거여서 미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엄마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엄마랑 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왜 이러니까 미혼모니까. 그래서 왜 미혼모인데 왜 다 대단해? 그러니까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니까. 그래서 괜히 주눅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엄마들이 아, 저 엄마 미혼모였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내가 주눅들어서 이렇게 위축 들면은 아이도 위축 들을 것 같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히려 당당하자. Is this the best for their children, or should they try to promote more child protection system in order to support that families can raise their children? So that's one first thing. We need to stop with this stigma of unwed mothers. Spain, that 30, 40 years ago, being an unwed mother, poor, and being single was very difficult for them to raise their children. But this has changed over the time. So I really hope in South Korea can also make this change. And when we work with birth mother, we really support them in order that they can keep. And not just at that moment, we support them on the long run. 하지만 미혼모의 현실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현실에선 입양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이쪽 나와. 준비 시작. 야, 좀 나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수많은 난임 부부가 있다. 입양 가정의 60% 이상이 난임 가정이다. 이성경 씨도 결혼 뒤 4년 동안 10번의 난임 시술을 받았다. 하늘만 봐도 서러웠고 나뭇잎만 봐도 서러웠고 그때 힘들었죠. 이제 그러면서 고민을 했죠. 부모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부모가 되기로 결정을 했죠. 네. 부모가 되는 방법이 그럼 뭐가 있을까? 하나, 둘, 셋. 아빠 눈을 갤리잖아. 입양을 택했다. 생후 100일과 40일이던 연년생 두 아이는 이제 9살과 8살 초등생이 됐다. 시간이 흐른 지금 성경 씨는 입양 가정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이 부담된다고 말한다. 입양을 했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 듣는 말들이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나라는 사람을 보면 그닥 대단하지 않은데,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인데, 이거를 남이 낳은 자식을 내가 데려다가 내 자식을 만든다라는 이 의미가 다른 분들한테는 되게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선들이 아마 편견이라면 편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통 출산을 하면은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좀 이제 약간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만나면서 안 더워져?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축복일 뿐이라는 말이다. 부모가 될 수 없었는데, 그런데 부모가 되게 해준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고, 나님의 어떤 상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또 낳아주신 부모님이랑 헤어짐을 경험했던 그런 상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실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잘 서로의 아픔을 잘 보듬어 가면서 그렇게 만나서 잘 살 수 있으면 그 또한 되게 좋은 일 아닌가? 입양은 참 불행히도 친생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동에게 진짜 그 아동을 누구보다도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부모를 연결시켜서 그 아이가 그 친생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 상처를 이렇게 최소한으로 느끼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아동복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롯데는 작년보다 더 낮을 거야. 저기 성가장 보이네. 빨간. 빨간 벽돌집. 성가장에 있는 아이들. 새내기 대학생 순범 씨. 갓난아기 때 있었던 입양원을 양부모와 20년째 찾고 있다. 성가정에서 어차피 입양이 됐고 입양이 된 곳에 와서 미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리고 봉사활동도 했잖아. 성가정에서 주말마다 애기들 돌봐주고 그런 봉사활동 한 3년 이상 해서 많이 특별한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매일 새벽 아버지와 둘레길을 걸었다. 전국의 야구장도 누볐다. 그런 아버지지만 입양 전 준비가 부족했다. 점 맞은 거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상을 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냥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고 큰아이 키워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식구 하나 늘면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지 그게 그렇게 문제겠니? 라고 하는 매우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입양을 했죠. 예, 그리고 무지하게 고생했죠. 나는 이렇게 사랑을 주는데 왜 얘는 내가 사랑을 주는 것만큼 왜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어렵던 시절 순범 씨에게 힘이 된 건 10살 위 형이었다.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형들, 다른 가정보다는 저 형이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저한테 그냥 빠질 수 없는 그냥 존재? 박사님 같은 존재 해달라면 다 해주고. 얘가 이제 입양이 된 거를 가지고 엄마한테 툴툴거렸던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짜증나고 이러니까 큰아이가 이제 얘를 한 대 이렇게 딱 쳤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너는 엄마 아들이고 아빠 아들이고 형아 동생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까불지 마. 아버지는
왜 그때 순범 씨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는지가 상황으로 제일 아쉽다. 잠옷 입고 많이 찍었구나.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입양이 되려고 하면 입양 부모들이 좀 더 많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게 어떠한 물질적인 준비보다도 정신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시간적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준비들이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더 했죠, 저는. 2살배기 입양아를 양아버지의 폭행으로 2살 아이가 학대로 의심되는 의식 불명 상태로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학대 양아버지를 사건이 아동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지 7달.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또 터졌다. 학대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아이한테 안 미안합니까? 아니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내도 학대 가담했습니까? 아닙니다. 2살 아이는 온몸 곳곳이 상처였다. 다리건 뭐 팔이건 등이건 뭐 이런 데 목, 귀, 특히 왼쪽 얼굴 쪽으로도 심하게 멍이 들어있는 상태고, 입양된 지 9달, 칭얼댄다는 이유였다. 입양기관은 그동안 3차례 가정을 점검했지만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국가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이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적합한 가정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입양 뒤 가정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입양 아동 23만여 명. 제3, 제4의 정인이가 얼마나 더 나와야 국가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질까? 기본적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이 구현이 돼야 된다는 것은 국제 입양이나 국내 입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의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맞게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동의 안전과 권리와 복리에 맞게 양육받을 수 있는 환경과 가정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적 기관에다가 맡겨놓지 말고 국가의 기능으로 만들라는 얘기거든요.